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3일에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일일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 30%의 줄을 서시오 하면서 30% 이상 하는 아파트에 목록을 주르륵 나열하던 그 시절을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부산은 좋겠다. 대구에서 이미 그 시장의 앞을 다 보여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도 대구를 따라갈 것이다. 따라갔어요. 따라왔어요. 자, 지금 대구에서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는 물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가의 아파트, 신규의 아파트 이런 것들은 아니죠. 전고점에 근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외의 아파트들은 반등할 때 같이 끼지도 못하고 또다시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행 가계대출 계속 증가하다가 조금 줄어든다.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금리가 또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라고 보면은 뭐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특례로만 이미 30조 공급해줬어요. 입주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월간 한 2조 정도 신규 아파트에 입주만 해도 저절로 연간 부채가 25조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평균 쭉 내보면은 특례한다고 대출 내준 거하고 입주한다고 대출 내준 거 그 정도 수준의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이지 땡볕을 내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줄 서 있고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을 반대로 해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겠죠. 단순히 살려고만 해서 거래가 늘어나나요? 아니죠. 뭔가 합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택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특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신규로 투자성 목적으로 들어간 돈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있던 특례 효과가 사라진다면 앞으로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아마 특례라는 효과는 그 반감, 그럼 심리적인 요소까지 더 가해지면은 어,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다시 뭐 3조, 2조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시절도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대구에서 방송 제목으로 제가 남양 특집으로 붙여봤습니다. 부산이 한 좀 눈치는 빠른 편이에요. 투자에 있어서는 후기에 있어서는 빠릅니다. 뭐 재건축이 뜬다 카더라 하면은 막 들어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 풀린다 카더라 하면 또 막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수도권과 세종시 쪽으로 눈이 가 있을 거예요. 얘들 그렇게 힘차게 나가지 못하네. 힘차게 나가지 못하네. 자, 대구가 상승률이 거의 상위권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1등을 차지한 것은 아마 한 2년, 3년 됐나요? 대구가 광역시 중에서 상승률 1위 차지한 건 본 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대구는 눈치가 좀 느립니다. 한 템포 느립니다. 한 템포 느려요. 그래도 부산은 대구를 따라갈 것이다. 상승 맛을 보긴 볼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와 있듯이 다시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평균 하락률 26%라고 지금 고쳐 써뒀고요. 자, 매도 물량은 다시 5만 건 넘어갔습니다. 별이 5개.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지 더 잘 기억이 남는다라는 것. 자, 전세 물량 꾸물꾸물 반등해 나가면서 입주 많이 해야 되는 철 아닌가? 그렇진 않았죠. 전세 거래량을 봤을 때 가을장이 특별히 입주가 많고 이런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자, 월세 물량 대구는 이렇게 스마일하고 있습니다. 스마일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닮아가지 않을까? 닮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합니다. 충분히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많다라는 정도만 인식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99건. 이번 주에 거래량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휴일이 하루 끼어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날 거래량이 터지나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부족한 거래량이 목요일날 채워지나 싶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토요일도, 금요일도 그닥. 아무튼 이번 주간 거래량이 이번 주도 500건 아래쪽. 한창일 때는 주간 거래량 600건 넘어가고 600건에 육박하고 500건 중후반대가 나오는 모습이 이 9월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400건대로 쭉 떨어졌어요.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은 10월의 거래량은 2,000건을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 2,300건 반짝 좋았지만 요 수준 거래량 딱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 박스가 낮아지는 지점 다시 거래량이 1,000건 1,200건 이 수준으로 내려온다면은 정말 거래 안 될 거예요. 그전보다도 심리는 더 위축될 거예요. 왜? 엄청나게 억눌려 있던 거래량이 1,000건까지 나오던 이 시절에는 규제는 규제대로 있어. 금리는 금리대로 높아. 이런 부담이었는데요. 지금 다시 거래량이 1,000건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지금은 규제를 많이 풀어서 늘어났지만 규제 풀만한 거 다 풀렸죠. 금리 시장에서 억누르다 안 되니까 다시 튀어오르는 모양새죠. 부동산 시장에 딱히 호재랄 게 없더라. 국지적으로 뭐 어느 동네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차이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아파트 1개 인기 있는 아파트 몇몇 개가 까불랑까불랑 거려도 걔들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지는 못해요. 자, 비싼 아파트 여전히 있습니다. 고가 대비 견주어 봤을 때 많이 안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너스 30% 이상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자, 9억 이상 아파트들 빚내서 사는 것도 왜 이 아파트들을 이 비싼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냐. 한 6억에서 9억짜리 되는 이 정도의 특례 대출 내주니까 사람들이 20대 30대 20대는 모르겠다. 30대 40대 50대 막 60대고 뭐시고 간에 막 사더라는 거죠. 왜? 여기서 점프하면은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 사가 점프해봐야지 1억씩 남기는 정도지만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하면은 막 2억씩 남겨 먹거든요. 훨씬 더 수익률이 커지니까 더 많이 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하락기 때 13억 3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9억 8천 거의 9억대까지도 떨어졌어. 9억 초반까지도 떨어졌을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레미안 장전을 한번 볼까요? 12억 2천까지 갔던 것이 8억 6천도 있지만 8억까지도 떨어졌을 거예요. 한 방에 떨어질 때 충격은 상상도 못할 정도거든요. 올라갔을 때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는 다시 12억이 8억이 되는 이런 충격 또 안 나타나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30% 이상 앞에 6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제법 보이죠. 제법 보입니다. 제법 보입니다. 뭐 3일 비치는 계속 이런 모습이었고요. 소형평은 조금 더 오히려 오른 느낌이 살짝 들긴 한데 서울의 뭐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부담금 장난 아니잖아요. 3일 비치 때 이미 얘도 분담금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야기해 보는데 국평에서 국평으로 가는데 얘도 7억이라 그러죠. 재건축 시장에 웬만한 입지가 아니고서는 재건축 이거 할 때 뭐 이 전세 뭐 이주비 대출도 내줘야 돼. 공사 기간도 길어져. 돈 들어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맨날 상승 이야기하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건축비가 오르고 줄줄이 했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님 집이 재건축할 때 님이 옴팡 덤터기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누가 이득 봅니까? 건설사? 은행? 하다못해 내가 뭐 건설사에서 내가 뭐 한다. 내가 은행에서 뭐 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같이 나발 불고 뭐 건설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자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왜 기업이 이익 내는데 내가 좋아서 이렇게 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더라. 아무튼 엄청난 폭등도 없고 엄청난 폭락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지적인 폭등, 비싼 아파트들 갑자기 뭐 펜트하우스가 거래되면서 국지적으로 폭등이 있었죠. 저는 아마 국지적인 폭락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자영업, 부산 자영업 비율 24% 정도 되나요? 힘듭니다. 니는 안다는 데만 가봐가지고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하는데 잘 되는 데는 잘 돼. 그 잘 되는 데가 다 독식하고 있다고. 줄 세워서 먹고 옆집은 안이 텅텅 비어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이 24%나 되는 이 자영업 비중. 집값 전체 흔들리는 거는 5% 가구만 흔들려도 이 아파트 전체 가격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이 많은 자영업자 비중, 이 경기 침체, 오르는 물가, 줄어드는 소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국지적인 하락, 아니 국지적인 폭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의 줄을 서시오라는 기업, 뭐
60 몇 퍼센트의 하락 나타나는 고점 대비 60 몇 퍼센트의 가격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비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아무튼 기준이 대구보다 집값이 한 30% 높아요. 대구는 국평에 3.4억 하면은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무진장 많아요. 근데 부산은 집값이 대구보다 한 30%. 그러면 한 4억, 한 5천, 요 정도 가격대가 부산에서 대구에서 바라보는 부평 평당 1,000만 원 느낌과 부산의 느낌이 좀 비슷하게 비춰지는데요. 요런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가격이 또 하락 많이 하는 곳들이 나타난다면은 뭐 경매 잡으려고 이렇게 뭐 할 필요 없어요. 경매로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인중개업소 요즘에 이제 많이 한가해집니다. 거래량 줄어들 때 보면 많이 한가해집니다. 가서 뭐 복비 더블로 드릴 테니까 진짜 괜찮은 매물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이나 이런 것들 미리 제시해 놓고 기다리면 돼요. 급하면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 여유 있으면은 조금 더 낮은 가격의 물건들도 살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이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건 안 보고 지나갈게요. 거래량 줄어드는 거 점점 더 체감하지 않을까. 요 층위는 낮아질 것이다. 비싼 아파트들 거래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폭발하는 현상 없었죠? 폭발하는 현상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현상 없었습니다. 여러 조건 중에서 어쨌든 6억 이상 아파트들은 한번 300건 이상으로 폭발했다. 근데 그 이후에 불을 뿜지는 못했죠. 이렇게 불을 뿜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더라.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입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더라. 많이 막 밀어놓고 싶겠죠. 집값 막 띄우고 올리고 싶겠죠. 그 금리 감당 어떻게 합니까? 뭐 10년을 바라보고 실거주가 되었건 투자가 되었건 산다고 했을 때, 뭐 대출을 한 절반 정도 냈다. 절반 정도 대출을 냈을 때 그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집값이 50% 정도 오르면은 본전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5억짜리 집을 샀다. 대출이 2.5억 정도를 받았다. 10년 후에 이 집값이 7.5억이 될 것인가? 안 된다면 손실 부분으로 반영될 수도 있겠죠. 비싼 아파트들 받아지고 있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상태가 조금 양호합니다. 하지만 요 분위기는 갈 수밖에 없다.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추세적으로 한번 정점은 찍은 느낌.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했으니까 비싼 아파트 많이 건드렸습니다. 10억 했던 아파트, 10억까지 올라왔던 아파트가 6억으로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잖아요. 6억, 7억으로 떨어졌다. 욕심나죠, 욕심나죠. 다시 한 번만 뻥튀기 하면은 이거 3억을 벌 수 있는데 내 돈 3억 가지고 3억 대출 내가지고 6억 집을 샀는데 집값이 9억이 돼봐요. 투자 수익률 100%. 3억을 내 돈 3억이 들어가서 3억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장. 이 레버리지가 커지는 만큼 그 손실도 자기에게 시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양권 7건 중에 한 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앞부분 뉴스 부분도 좀 캡처해오고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나 전세 실거래 가격을 좀 많이 못 다뤄드리고 있어요. 어제 좀 올려달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너무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분양권 시장이나 이런 곳에도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가급적이면 다뤄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 체감 자꾸 막대 그래프가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요 현상 22년도에도 계속 전세 가격이 높았거든요. 요 현상이 1년은 갑니다, 최소한. 역전세에 지금 뭐 임차권 등기를 한다니 많이부터 해갖고 뒤에 너무 시끄러운 게 많아요. 근데 언론에서 가끔 가다가 뭐 전세 대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전세 대란 상태예요, 지금은. 전세가 많아서 난리 난, 전세가 많아서 난리 난, 아유, 저 한자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모르겠다. 전세가 많아서 난리 난 전세 대란 상태 맞습니다. 맞고요. 비싼 4억 이상 거래 사는 사람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창 그 코로나가 막 절정에 이르던 그런 시기에는 한 4억 대출 내도
이자가 1년에 부담이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너도 나도 막 낼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지금은 4억 대출 내면요.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에서 100만 원을 더 뽑아내 가지고 집에 월세로 지출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줄여서 나가야 될 그런 판이죠. 한창 요때 제가 비싼 전세에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기만이 좋대. 기만이 좋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어 누군가는 또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나자빠지더라고요. 중간에 막 집주인한테 비는 사람도 봤어요. 월 100만 원씩 생활비하고 모든 게 딱딱 맞춰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서 딱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 부담이 이자 지출 부담이 2배로 커지면서 월 100만 원만 지출하면 됐던 게 갑자기 200만 원 지출해야 되면서 모든 게 마이너스예요. 생활 자체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집 뭐 중간에 좀 빼고 나가자. 좀 빼고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임대인이 반응이 없습니다. 왜? 지금 임차인이 나가면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점이 없더라. 그래서 쪼끔만 덜 욕심내면 쪼끔만 덜 욕심내면은 쪼끔만 더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은 삶이 조금 더 풍요롭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